예, CBS 라디오 박동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관련한 책을 내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못 버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너는 왜 돈을 못 버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 제목은 대한경제 부흥회입니다. 대한경제 부흥회. 예, 또 저희 방송이 부흥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그리고 영혼의 단짝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두 분이 친하신 거 맞죠? 네네. 예, 영혼의 단짝이라고. 두 분이 활약이 요즘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일단 책 제목이 대한경제 부흥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평론가님부터 이 책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저희가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또 이제 민생 경제에 좀 특화되어 있는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셋이 예. 요즘 경제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사담을 많이 나누는 때가 있었어요. 아하. 근데 저희가 나누는 얘기를 저희만 알지 말고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가 잘못된 거 또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그러면 돈 잘 벌기 위해서 해야 아하.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우리 얘기를 모아서 아하. 펴내자 아하.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거 책을 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자가 될 수 있는 초입엔 들어간다. 그렇죠. 아. 저희들의 이 핵심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맞습니까? 예, 맞고요.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예.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누구나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희망을 갖자. 이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예, 그래서 부흥이란 말이 그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좋아지는 거. 아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제목을 또 붙이게 됐습니다. 예, 제 책을 보다 보니까 주식은 와시고 부동산은 웬이다. 야, 이 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핵심을 저도 딱 이 또 발굴해내셨네요. 벼락치기 예. 했는데 요 한 문장이 가장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이 주식은 와시다. 부동산은 웬이다. 저 이제 부동산이 웬이라는 거에 딱 듣고 이게 좋기도 하지만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은 거 아닌가. 근데 방금 책임지세요. 방금 그 말씀이 사실 우리 책에 예. 나와 있는 엑기스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신 워딩이에요. 한번 여쭤보시죠. 진짜 예. 중요한 지식의 정수. 지식의 정수. 예.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대표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할 때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입지를 얘기합니다. 어디가 좋아?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항상 어제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엊그제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언제만 얘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투자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예. 저는 좀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예.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어제 샀어야지 오늘 팔았어야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예. 사실은 주식을 뭘 사야 되지 이런 이런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건 실증적으로도 사실은 검증이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는 27배 올랐거든요. 예. 근데 나스닥은 2배밖에 못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네. 예.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주식은 27배 올랐는데 시장은 2배 올랐다는 건 엄청나게 빠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하.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코로나가 뭐 됐을 때 주식 샀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 예.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부동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유동성의 제한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는 언제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저희 책에서는 본질에 좀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쉽게 말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야. 근데 방금 보론. 주식과 부동산이 웬과 와수로 딱 하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고 하시면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금융인으로서 이제 오래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걸 뒤집었을 때 더 사실은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좋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삼성전자를 넣어놨으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그렇죠. 누적 수익률이면 몇백 %야. 아. 그러면
그때 묻어놓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게 장기 투자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군요. 오히려 펀드 매니저들도 매매를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왜 묻어놓고 가만히 있느냐. 묻고 가만히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10대 종목도 5년 지나고 나면 7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등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고정관념 같은 것들 저희가 왜 깨야 되는지 이런 상식들을 좀 깨는 방법들 좀 넣어놨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책이 잘 읽혀요. 예, 두 분이 경제 고수들이 이제 대화로 이렇게 이제 어떤 툭툭 던진 질문에 핵심적인 질문 답을 하는 그런 문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청취자 질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분은 그러면 부자가 되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경제평론가로 데뷔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두 번째로 받아봅니다. 두 번째로 받아봤어요. 우리 PD의 질문이라서 오해하지 마시고. 처음은 사실은 이제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우리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께서 본인이 그 많은 재산을 여러 이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만나는 순간 물어봅니다. 너의 재산을 공개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경제평론가로서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믿겠다.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해드렸어요.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네 돈 얼마 있어?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저의 권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권위. 너가 직업을 택할 정도로 다른 사람 앞에서 경제를 말할 정도로 그렇죠. 너는 너희도 풀칠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걸 너 스스로 입증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분께서 너는 내가 인정한다. 이야. 요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야. 아주 밖에 PD들이 엄지척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광수 대표님. 이광수 대표님도 계좌를 보여주시죠. 이게 너는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부자 이런 말 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지금 실전형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라서 지금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가치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기준이 가치. 좀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투자 정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계좌를 보여주고 난 부자 됐어요. 그리고 나는 집이 몇 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행운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좌가 나 돈 벌었어 이런 분들 막 따라하면 되게 어렵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투자가.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해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두 분의 말에 신뢰도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코스피 상황이 아주 안 좋아. 2,500선이 붕괴됐다는 것이고 또 대기업 쪽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회사들이 어렵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이 굉장히 밝지 않다. 더더군다나 또 저희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 광고 현실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평론가님부터 좀 말씀 주시면. 일단은 지금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그죠? 단순히 뭐 그럼 야 우리 언제 뭐 경제 얘기할 때 좋은 적 있었냐?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늘 듣잖아요. 그렇게 이제 늘 하던 얘기처럼 지금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심각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드려요. 우리 경제가 심각하게 역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인 적이 유사일에 4-5번밖에 없다. 그게 언제냐면 오일 쇼크 때, 80년대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IMF 98년도 때,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대충 이 정도의 우리가 경제가 사실상 거의 물가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역성장을 한 때인데 이 4번은 다 뭐냐면 재해, 재난, 미중유의 팬데믹 이런 어떤 외부적 요인. 어마어마한 사실은 역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역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도 우리 성장률이 1.4예요. 올해도 2.2를 겨우 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은요. 작년도 성장률이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올해 웬만하면 2.9, 2점대 후반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최악의 성장률을 구했고 올해도 이 지경이다라는 것은 재난이 없는데 사실은 재난 수준의 경제를 현재 보이고 있다. 그게 정말로 심각하다.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원인이 뭔가?
그냥 우리의 속수무책인 대외적인 효과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인 잘못도 있는 것인가 정책 실패냐 외부 요인이 더 강한 것이냐 이 부분 분석은 이영수 대표님. 일단 경제는 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하나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과 내수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은 저희가 결국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없는 대외 변수 측면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내수가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 성장률이 1%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경제 성장률이 2% 이상인데 훨씬 예. 더 내수가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면서 경제가 더 악화로 가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기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예. 언제는 위기 아니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하냐면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언제나 위기야 이렇게 해서 너무 위기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특히 정부가 계속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위기를 안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가 있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된 요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다 재선이 됐는데 여러 가지 뭐 경제 이슈로 이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뭐 관세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요즘 네. 환율도 얘기하는데 우리 평론가께서 어떤 문제에 좀 정부의 정책 중요하다 판단하시나요?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지금 손꼽히는 몇 가지 이 팩터들이 있거든요. 짧게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미국 우선주의, 미국 보호주의입니다. 네.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예. 미국 우선주의가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결국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 포지션을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 것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양국의 지렛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중간자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냐에 대한 예. 굉장히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입니다. 관세가 이제 미국이 현재 약 3% 정도인데 예. 보편 관세를 10에서 20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아하.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뭐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똑같이 물리는 페널티인데 별 우리만 나쁜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아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의 수출 경합도 상품 중에서 60% 넘는 비율이 사실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진출할 때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다국적 회사들이나 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페널티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 대외경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무역이 자칫 연간 약 100에서 300억 불 정도의 감소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는데 예.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액이 500불로 추산됩니다. 아니 500억 불이요. 근데 예. 그중에 5분의 3이 잘못하면 관세 정책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기 신호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가 보조금인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배터리, 완성차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둥과 같은 산업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진출이 되어 있는데 예. 최대 다 합치면 200조 정도가 진출이 되어 있어요. 투자가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여기는 사실은 보조금을 미끼로 진출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다라면 예를 들면 지금 LG 엔솔이라든지 SK온도 지금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 당장 이번 달부터 영업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파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때문에 영업적인 파고가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고환율 또 사실은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도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먹구름을 들이울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일단 준비가 필요한데 예. 골프를 치면서 준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골프만 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믿고 있고요. 예, 경제 사령탑은 안 치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 트럼프의 어떤 과거의 예. 그 경험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 업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개발하느냐? 트럼프 월드. 예, 어떻게 개발하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삽니다. 네. 그 다음에 건물 안을 비워놓은 다음에 네. 그러니까 빈 다음에 그러니까 낡은 건물을 사서 그 다음에 까만 페인트를 막 칠해요. 창문에다. 예. 그 다음에 홈리스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다 나가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그 건물을 없애서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는 어떤 방식의 경제하고
돈을 벌려고 하냐면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때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세금을 물리는 거죠. 안 오면 세금 막. 그래서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사실은 이런 페널티에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협상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데 예.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예. 왜 사실은 더 문제냐면은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작년에 우리가 1.4라는 형편없는 경제 성장률 거의 재난급으로 보였다. 네. 그거 자체가 문제다. 그거 당연히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문제인데 외국에서 보는 그 평가, 그 지표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거예요. 단순히 한국이 작년에 돈을 못 벌었다 이게 아니라 원래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수출 아니야. 그러면 세계 시장이 동시에 성장할 때는 한국은 그 세계 시장에 다 수출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성장했습니다. 또는 그 세계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4를 할 때 세계 평균이 3점 초반으로 넘어가요. 특히 이제 G20국 같은 경우는 2.8이 평균입니다. 즉 세계 열강이거나 세계 그 경제를 좀 한다는 나라가 다 3점대 이상으로 성장할 때 한국 1.4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세계 시장과 늘 같이 하던 한국이 이제 세계 시장과 디커플링 되기 시작했다. 흐름이 일단 반대군요. 반대가 됐다. 이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같이 침체하는 건 괜찮다. 너희들의 시장이 침체했으니까. 근데 예. 시장이 올라갈 때 너희는 왜 물건을 못 팔았어? 이거에 대해서 외국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판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예. 트럼피즘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편으로 무역적으로 좀 더 먹구름이 들이온다면 이중의 파고를 맞이하니까 우리가 수출이나 무역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어쩌면 국가의 명운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기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4년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흐름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거시경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개인의 선택 두 분이 또 실물경제 얘기해 주러 나오신 거니까 사실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그러면 초반에 어떤 재테크 전략을 한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광수 대표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뭐 부동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될 건 절약입니다. 절약? 쓰지 마라?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기본이고 많은 젊은 세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금리로부터 파생된 일종의 부채를 일으켜서 부채가 마치 안 갚아도 되는 돈처럼 인식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부자가 되는 반대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걸음은 무조건 절약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씀씀이도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기업들이 어떤 상수를 쓰냐면 이렇게 가격은 올려놓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마치 할인해서 사면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건 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할인을 많이 내줘도 그건 돈 쓰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2만 원에 사면 왠지 득을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2만 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 없는 물건 사지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것도 싸게 사시고 그리고 절약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절약. 저는 또 이제 뭐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투자나 이런 거에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정보 접근성도 뛰어나시고 검색하면 다 나와. 다 나오고 뭐 전 세계 있는 모든 자료 뭐 지금 전문가 저리 가라 하면서 막 조사하시는 분 엄청 많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좋은 포인트야. 닥치는 대로 지금 정보를 흡수해서 정보의 이 하이라키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잘 정립이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일타 강사 금리부터 공부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금리가 어쩌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금리 구간으로 한참 가 있다가 이제 팬데믹 때 경기가 어려울까봐 이제 저금리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러면 보나마나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뭐 집이든 주식이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실제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예. 약간 경기가 확장될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사업하고 예를 들어 빚내서 투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금리 정점을 찍고 금리가 하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런 그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빚내서 집 사볼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 부담이라든지 경기 축소에 대해서 대응이 어렵거든요. 근데 개인적 성실함, 개인적 노력, 내가 잡고 있는 주식, 내 종목 이런 분석은 뛰어나신데 크게 경제가 변곡점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둔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환율 이런 큰 흐름에 있는 것들부터 조금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스텝은 금리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근데 투자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 봤지만 예. 사실 정보를 많이 한다고 지식을 많이 한다고 일타 강의 많이 듣는다고 뭐 만점 돈을 받는 게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중요한 게 뭔지를 골라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든 부동산을 하시든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걸 먼저 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얘기냐면 부동산은요. 금리가 높을 때 사는 거예요. 금리가 높았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죠. 네. 가격이 중요한 겁니까? 이자를 덜 내는 게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고금리 때 부동산을 사는 거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사실 부동산은 오히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막 금리 인하를 하고 거시경제가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 미국의 연준위원 이름까지 다 외우거든요. 파월. 그럴 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게 과연 성과로 이어지느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게 사실 중요하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 수많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라든가 뭐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 돈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교육을 계속 상술이 먹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걸 놓치고 괜히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는 그게 사실은 또 다른 걸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의 공공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뭐 학자금이 고민이야. 그다음에 사회 진출하자마자 자산 형성이 고민이야. 그다음에 첫 집을 사는데 고민이야. 이게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생애 주기별로. 근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뭐냐면 그래 집 사고 싶어? 그럼 내가 신혼부부 대출 많이 하게 해줄게. 뭐 청년 대출 많이 하게 해줄 테니까 맞아요. 빚 많이 내서 집 사. 이렇게 해서 계속 개인에게 짐을 떠넘기는 걸 마치 공공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공공정책과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 이게 중요한데 예. 결국 빚을 내서 그 빚을 갖고 너가 해결해.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 영역으로 수많은 경제 문제들이 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성과 정부 역할 등등의 아쉬움도 저희 책에 담아놨습니다. 예. 두 분 보내기 어려워서요. 혹시 유튜브 연장으로 한 5분만 좀 더 해주세요. 예. 두 5분 한 5분만 좋습니다. 5분 때 이렇게 좋습니다. Q&A만. 네. 예. 그럼 잠시 그 광고 듣고 이두 분을 잠깐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제 부흥회, 자 대한 경제 부흥회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장 방송 5분만 더, 예, 두 분을 못 보내갖고 제가 모셨는데 이제 금투세 폐지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가 푸드접 받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인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 폐지 방향 맞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하자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현재 금투세 폐지로 이제 민주당이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어쨌거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심이 최악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이유라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소재는 아니니까 예. 뭐 그 취지 또 과세에 대한 형평성 이런 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체력이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민심을 수용한 것은 뭐 일단은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더 이 금투세 논의 자체를 가지고 혼란을 계속 만들지 않은 측면에서 이쯤에서 딱 커팅하는 것은 잘했다 일단 보는데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금투세 때문에 한국 주식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레토릭도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폐지 입장이
밝혀지고 나니까 음.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2,500손이 붕괴가 됐어요. 더 붕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아. 그 팩터가 우리 시장 전체를 짓누르던 진짜 범인은 아니었다라는 건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뭐였냐 이거죠. 음. 도대체 우리 시장을 진짜 짓누르고 있는 진짜 범인들, 그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들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투세가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 또는 뭐 합리성, 뭐 회계의 합리성, 뭐 대주주의 전횡 등등등 우리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봐야 할 때다. 오히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 폐지를 한 거로 물러났지만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일단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상법. 금투세가 사실 폐지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투세를 빨리 폐지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투세 인하만 된다고 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그런 가능성은 낮았다. 물론 금투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도입되면 영향이 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폐지된다고 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예.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자산 중에서 아하. 80%가 부동산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뭐 10%가 적금 예금이고요. 5%가 뭐 주식 쪽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투자하지 않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한국 주식을 해외에 팔러 다녔어요. 아하. 미국의 월스트리트 가서 미국의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 좀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야, 니네도 안 사면서 왜 우리한테 사라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다. 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럼 왜 투자 않느냐? 예.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대주주의 횡행이라든가 아니면 주가 조작, 뭐 사기 이런 예.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성우님. 근데 그 많은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헌법상 뭐 여러 가지 법률상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의무가 있겠거니 착하게 살아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의무가 있겠거니 하잖아요. 예.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돌려왔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나를 위해서 일하겠거니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황당한 게 이 말씀을 드리면 믿지를 않으시는데요. 우리나라 상법 382조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주주를 위해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으세요. 우리나라 상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사에 대해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공히 같이 신경 쓰면서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간혹 한두 국가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되어 있어도 그게 곧 회사와 주주와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라는 얘기다라고 판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예. 우리는 조문에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뭐냐? 그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주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직무 대행이나 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라고 판례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소위 말해서 회장, 대주주 이런 사람들 얘기만 듣고 있으면 소액 주주들이나 기타 주주들에 대한 얘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면책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배임 소송할 때 굉장히 오너나 대벌들이 유리하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예를 들면 배임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에 대해서 손해를 입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배임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가 뭐냐? 아까 얘기한 그 이사 너의 사무는 뭐냐면 하고 들어가 보면 즉 배임을 공부하다 보면 너의 사무는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럼 너의 사무는 뭐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만 위해서 일한다면 나는 배임도 없고 민사소송 갈 일도 없고 감옥 갈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로 한국 시장에 대한 개혁 조치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상법 382조를 바꿔서 회사를 위해 일한다. 여기다가 두 글자만 넣자. 회사와 주주를 위해. 주주를 위해라는 두 글자만 넣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개혁 조치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반대하는 논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반대 논리의 핵심은 뭐냐? 앵커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기존 배임에 따르면 회사를 위해서만 하면 나는 나의 사무를 다한 거야가 되는데 이제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나의 사무가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 감옥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나 대주주 일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극도로 넓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 개혁 조치를 받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주주의 전횡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제도적으로 모든 주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사가 이익이 될까 이런 거를 고려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시장 개혁 조치의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금투세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발전 조치의 첫 단계를 이거로 봅니다. 저는. 상법 맞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일종의 그런 정책이나 법은 상징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주를 위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상징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 또 하나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결국 자산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할 때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가장 우월한 자산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항상 부동산과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주식과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오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개혁과 재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노령 세대가 이렇게 과중하게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가장 취약점은 유동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할 때.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갖고만 가면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동산의 구조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랑 얘기하니까 뭔가 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더 붙들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왜 돈을 못 버는가? 이 질문으로 시작된 대한경제부흥이라는 책. 두 분이 또 쉽게 대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쉽게 실물 경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